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이제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정부가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전체 91개 가운데 32개가 폐지나 감면된다. 이 그림자 조세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일단 사실은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게 부담금이란 것은 일종의 부가가치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실제 우리가 내는지 안 내는지는 이거 체크해봐야 알죠. 부가가치 10% 붙었다 이런 거는 체크해봐야 알 정도로 잘 모릅니다. 예. 이제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어떤 준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물건을 살 때마다, 영화관을 갈 때마다, 여권을 발행할 때마다, 전기를 쓸 때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따로 쓴 이유는 이것이 세금과는 달리 일반적인 정부 전체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라든지 영화를 볼 때라든지 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속 논의가 나왔고 네. 전체 91개 항목 중에 32개 항목에 대해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 부담금의 규모가 한 22조 4천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줄여서 한 2조 정도는 축소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밀접한 것들을 살펴보자면 예. 영화 관람할 때 이제 3% 정도 이제 부담금을 냈는데 어떤 기금, 영화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냈는데 그래서 한 500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 같은 거 내면은 이제 3.7% 정도의 어떤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역시 쓴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역시 한 1%포인트 정도 축소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권 같은 거 발행할 때 이제 국제고루 기여금을 해서 3,000원 정도 더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여행 갈 때 결국은 이때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출국할 때 기금을 내 가지고 우리나라가 해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했는데 그거 역시 한 4,000원 정도 감면해서 7,000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 흔히 말해서 이제 학교 개발을 위해서 분양가의 한 0.8%를 추가적으로 내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감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환경 개선 부담금 같은 것도 축소시키고 전반적으로 이제 부담금에 대한 어떤 분담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준조세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서 민생을 조금 좀 도와주는 이런 정책들을 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담금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걸 내고 있으나를 모르시는 국민들도 저를 포함해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금과는 별개인 부담금의 개념인 거고, 근데 눈에 띄는 항목이 보니까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이더라고요. 이건 부담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정 입장에선 당장에 전기요금이 들어오니까 좀 더 체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네. 세금이 붙는 거니까 지금 3.7%를 붙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전력기금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1%포인트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엄청 느끼는 것은 아니고 1%, 보통 10% 이상 하락을 해야 우리가 체감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느끼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1%포인트 하락을 할 거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그다음 1년에 걸쳐서 천천히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내리는 효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체감적으로 내리는 효과는 좀 작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계산상으로는 1년에 한 8,000원 정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전력 사용량이 많고 이것은 정률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7%라는 것을 계속 내고 있고 이것이 가게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1961년 이후에 이런 부담금 차원의 이런 부분에 이제 개편되는 게 63년 만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감면 규조가 아까 22조 중에 이제 2조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은 좀 줄어들겠지만 세수 쪽에 이제 좀 부족 우려를 하는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혼합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담금 혹은 부담금이라는
부담금이란 것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목적이 정해진 대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기금 같은 거는 영화 발전을 위해 써야 되고 전력기금 같은 거는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써야 되고 이런 특수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옛날에 편성됐고요. 이 기금이 옛날에 편성됐다는 거는 옛날에는 재정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도 재정 수요가 축소되는 이런 경향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전력기금 같은 경우라 그러는데 전력기금은 한 1조 정도 지금 뭐 기금에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계속 이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업할 걸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행을 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영화 관련해서 영화 발전 기금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거 분담금을 없애면 정부가 예산으로 보충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전력기금 같은 경우는 뭐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황마다 조금 대처 방안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 자체가 오래돼 있다 보고 이건 손을 안 봤기 때문에 특정 기금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정 기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효율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기금 잉여 같은 것들이 많아서 쓸 수 없는 돈들은 사실 축소시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항 고려를 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아마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부담금 감면 또는 폐지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고 시행령만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7월부터 흔히 말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폐지라고 보통 붙은 것들은 예.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것들인데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행령을 바꾸는 것들은 보통 최고 상단 우리가 전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6.5% 이상은 거두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상단 같은 게 정해져 있고 그 하단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7월에 빨리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국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공세가 지금 거센 상황인데 이 가운데 지금 쿠팡이 어제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계획인 건가요? 결국은 쿠팡이 일일 배송이 굉장히 어떻게 예. 보면 비즈니스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일일 배송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여러 군데 거점형 어떤 창고들이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이 거점 물류 창고에 대해서 3조 가량을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이 특정 기간에 대해서는 5천만 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 2030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거점마다 물류 창고를 구축하고 이 거점의 물류 창고를 통해서 쿠팡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일 배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켓 배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성질은 결국 일일 배송, 이길 배송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네. 이런 비즈니스 모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쿠팡이 이렇게 좀 로켓 배송, 일일 배송, 이런 이길 배송을 확장에 나선 이유가 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공략의 좀 맞불 대응 차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발표한 내용도 보니까 입점사 수수료 면제 정책을 6월까지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알리가 한국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유는 교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모형상, 알리의 비즈니스 모형상 그리고 알리와 요새 따라다닌 건 테무라는 기업이죠. 네. 테무의 그렇죠. 비즈니스 모형상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일단 평가를 내린 것 같고요. 일단은 배송비 자체가 결국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쉬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는 중간 어떤 업자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한국에 팔 때 좀 비싸게 중간 마진 같은 걸 좀 끼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알리나 이제 테무가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저가의 것을 조금은 느리지만 배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에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틀에서는 플랫폼 경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들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전반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최근의 동향들은 각 분야마다 플랫폼이 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배달이란 배달 플랫폼 최근에 네. 뭐 논쟁이 됐던 거는 뭐 법률 서비스, 법률 Q&A 같은 것도 네이버랑 뭐 대륙아주 이런 데서 만들어서 공짜로 뭐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전반적인 플랫폼도 있지만 사항마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플랫폼들이 각각 비즈니스 모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장점이 장기적으로 있다라고 또 보고 있거든요. 그 장점이란 건 어떤 거냐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만의 머신러닝 모형, 자기만의 AI 모형들을 확장시켜서 소비자들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테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즈니스 모형을 직접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플랫폼 경쟁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각국에서는 이 플랫폼 기술들이 개발이 돼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이 비즈니스 모형들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알리테무 그리고 쿠팡이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제 저도 알리랑 테무를 자주 들어가 보는 소비자 중 한 명인데 결국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에 배송 경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물류센터도 들어온다 또는 이제 수수료 면제 정책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펼쳐내는 것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알리가 투자를 어떤 거 하냐에 대해서 네. 여쭤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결국 알리 역시 한국에 물류창고를 짓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좀 실어와서 배송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결정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뭐 경제학 원칙상 소비자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최근 테무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뭐 공짜로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쿠폰을 쌓으면은 뭐 점수를 쌓으면은 공짜로 뭘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플랫폼 경쟁이기 때문에 사람 수가 중요하게 되고 이용자 수가 중요해진 시대가 돼서 이 이용자 수를 적극적으로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모으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까 같은 어떤 경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붙을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들은 뭐 단기간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점의 경향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좋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장이 빨라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 경제는 독점화로 갈 수 있는 경향들이 있고 독점화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소비자들 이윤을 적게 가져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EU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는 상황에 독점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 이 독점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의 뭐 후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소비자의 웰페어 같은 것들을 많이 털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양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장은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만 이 경쟁 관계가 지속적으로 돼야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쿠팡에 이어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까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 전통 유통업체들의 고민은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당장 이마트도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더라고요. 예, 이마트는 처음 이제 희망퇴직 신청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롯데는 뭐 3년 전부터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유통업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결합인 형태였다고 본다라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온라인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플랫폼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롯데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있어서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무 같은 경우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뭐 거기는 재고 관리를 아예 이제 생산자가 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창고에 갖다 두지만 네. 재고가 나면 다시 가져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원가를 굉장히 낮추겠다라는 그런 모형들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결국은 가격 경쟁이 유통업 같은 경우는 마진이 작은 산업들이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인데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비용 절감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인력 감축만으로 그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차원의 모형을 세우고 이 비즈니스 모형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뉴욕 증시 이번 주 내내 약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S&P 500 지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역대 최고가 신기록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요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가를 네.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자면 금리에 대한 기대 인하감은 조금
좀 덜해졌지만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지수가 꽤 많이 올랐는데 예. 다우존스 지수는 흔히 말해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재 같은 것들이 많아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은 지수가 좀 빨리 오르게 되고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좀 덜 오르게 되는.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에 좀 민감해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오르고 이런 약간 경향성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의 이제 주가가 오른 것들은 미국 경기가 계속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가면서 S&P 500은 전고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다음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